후보자의 이제 따님과 관련해서 2014년 12월 2일 5천만 원 증여 신고를 했죠.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뭐 이제 법적으로 보면은 10년에 한 번 5천만 원씩을 공제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아까 이제 후보자 따님이 이 뭐 세계적인 첼리스트니까 그 따님이 이렇게 해외 연주에 가면은 딸이 비행기 값이 많이 들어서 이런 데에 대해서 송금을 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보면은 2018년에 1억 원에서 2019년 1억 3천만 원, 또 2020년에 1억 4천만 원에서 2021년에 1억 5천만 원. 이렇게 이제 생활비를 보내셨다고 그랬는데 생활비는 이게 쓰고 소비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송금이 이렇게 자꾸 송금한 내용이 이렇게 예금으로 늘어나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생활비가 아니고 편법 증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명백하게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것은 좀 뭐 허위로 진술한 것이 되는 거예요. 저는 저하고 제 처하고 네. 그 미국에서 연주 활동을 하고 있는 딸의 생활비로 보내준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그 미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한테 연간 5만 불 범위 안에서 주는 것은 은행에서 그거는 세법상의 문제도 없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가 저희들은 거기에 훨씬 못 미치는 생활비를 보내준 것이고 저희들은 뭐 생활비로서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은 만약에 과세 당국에서 그 부분이 과세 대상이라면 부과가 된다면 뭐 저희들은 당연히 세금을 납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배우자께서 사실상 해외 생활비 지원을 이유로 해서 매년 1,000만 원씩 편법으로 증여해 준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저희들은 증여한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아니 사실상 지금 예금이 이렇게 늘어났지 않습니까? 생활비 송금이 아니고 이건 증여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죠. 생활비가 늘어나면 이게 예금이 이렇게 늘어날 필요가 생활비였다면 늘어날 수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자녀 예금은 국내 자산을 제처가 운용한 것이고 그 미국에서 생활하는 비용에 대해서 부모가 당시에 미국에 생활이 어려웠기 때문에 일정한 연주자들은 어느 정도 유명해져도 사실상 소득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비로 보내준 것입니다. 아니 예금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잠깐만요. 자, 그건 그렇게 가고요. 자, 오전에 질의 중에서 농지법 위반에 대해서 농지법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과거에 이 2013년에 이 토지를 이제 명장동 토지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2013년에 매각했을 때 이 동일이라는 이 회사에서 아파트 공사를 하면서 농지 보전 부담금 그대로 1억 8천만 원을 부과했어요. 이 사실 알고 계시죠? 예, 거기 저희도 이 청문 과정에서 계약서를 찾아가지고 아니 그 사실 이제 알고 계시죠? 그럼 이게 농지가 명백한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후보자 아니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그 동일에 매각한 목적물이 20필지가 넘습니다. 자동차 학원으로 사용하다가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예. 후보자가 1987년에 취득했던 이 464평 중에서 116평 이걸 말씀드린 겁니다. 그 목적물을 포함해 가지고 전체가 20필지 이상이 매각되면서 아니 후보자가 후보자 이름으로 돼 있는 것만 말씀하시면 되죠. 예, 그 목적물 중에서는 농지가 여러 필지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학원 옆에 실제로 농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농림부에서 농지로 사용하지 않으면 농지 처분의 의무 부과 대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건 명백하게 농지라고 이야기했어요. 농지라고 아니라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것은 거짓 진술입니다. 그리고 후보자께서 그 지목이 밭인 경우도 농지가 아닌 상태에서 원상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농지로 보아야 한다 이렇게 판결도 하셨잖아요. 자, 저 화면에 보시면은 충분하게 제 80년도의 그 사진인데 항공 사진인데
잠깐 앞으로 좀 넘겨주세요. 이게 충분히 보고 명장동 530-2 확대해 보면 이게 다시 복원할 수 있는 농지로 할 수 있는 그 땅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잡종지다. 그다음에 콘크리트화 돼 있다. 도저히 복원할 수 없다 해가지고 농지라고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건 잘못된 거죠. 당시에 제가 아는 지식 범위에서는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농지 매매 증명이 필요한데 저는 농지 매매 증명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고 현황이 농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등기가 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농지 매매 증명 누구로부터 누구 도움으로 그럼 받았습니까? 농지 매매 증명이 필요 없었기 때문에 왜요? 1988년 이전에는 농지 구입하려면은 4km 이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해가지고 이게 필요한 사안이에요, 이게. 농지법상 현황주의에 의해 가지고 농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농지 매매 증명 없이 등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집원에는 정확하게 농지가 답으로 돼 있는데 이게 농지가 아니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건 누가 거짓으로 이것을 증명서를 해줬다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당시에 거기에는 차들이 주차되어 있는 주차장으로 그리고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요. 들었습니다. 87년에 이 뭡니까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 광풍 분식입니다. 이때는 이건 후보자가 이게 투기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제가 보기엔 명백하게 부동산 투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 토지가 자동차 학원으로 20년 이상 사용되었습니다. 여러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이제 후보자님의 자녀들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재산 증여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해주셨는데 명확하게 이 소명이 좀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2021년도 이게 지금 따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3개 계좌가 있는데 여기에 4천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 펀드 투자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입금이 돼 있어요. 그런데 2022년도에 3월 재산 내역 신고를 보면은 1억 781만 원으로 약 한 2,500만 원이 예금이 급증을 했는데 아까 이제 후보자께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생활비가 없었던 딸한테 좀 이렇게 그 배우자께서 생활비를 보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떤 돈인지 2021년 신한은행 그 펀드 자금 이런 것들이 좀 명확하게 해명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머니가 준 돈인지 다른 돈이라면 이게 증여세가 이렇게 납부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예, 제 딸은 코로나 팬데믹이 오기 전에는 외국에서 생활하고 있을 때 제 처가 생활비를 보내준 것이고 2020년 팬데믹으로 외국이 전부 다 연주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2020년부터 한국에 들어와서 지금 보스턴 심포니에 취직할 때까지는 한국에서 집중적으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2000년부터는 제 딸이 한국에서 여러 가지 연주 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소득을 올리고 그 세금을 전부 다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부모가 자식들한테 특별하게 돈을 주고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재산에 2,500만 원으로만 예금 증가가 돼 있는데 이거 잘못된 건가요? 그럼 저희들이 이게 다시 이게 포함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 2022년도의 재산 내역에 근데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제가 그 부분은 정확하게 확인을 한번 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확인을 해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드님이 1살 때 이 부산 사구 개정동 토지 취득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누구 돈에 의해서 샀는지 이것도 증여세가 이렇게 납부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불법 증여의 어떤 오해가 있는 겁니다. 이게 결국은 이 땅이 이제 20세가 돼가지고 아드님이 1억의 이 저축이 생기거든요. 이것이 근거가 되는데 이 땅을 증여받았을 때 증여세 이런 것도 나쁜 얘기가 없어요. 그거는
저희가 알기로는 지금 예. 세월이 오래 지나가서 납부한 적이 없지만은 예. 등기부에 정려 받은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려세를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료가 좀 필요하거든요. 이게 지금 근데 저희가 그렇게 오래된 자료는 저희가 확보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전산화가 아마 안 돼가지고 자료 확보가 저희들 확보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등기부에 원인이 정려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아니 중요로 돼 있다고 안 돼 있는데. 정려로 되어 있습니다. 등기부에 정려로 명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국회에서 그 제출한 자료 내용을 보면 이 부분이 좀 제가 알기로는 예. 확인할 필요가 있으니까 이 납부 내역서를 좀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 존경하는 김성남 의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조금 더 설명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은 농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농지 매매 증명서도 필요 없었고 등기할 때, 다음 실질적으로 자동차 학원의 교습 용지로 썼다 이렇게 부지로 썼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조금 더 설명을 좀 해보시죠. 예, 제가 결혼한 직후였기 때문에 저는 결혼한 지 1년 만에 저희 선친이 돌아가셨습니다. 장인 어른께서 뭐 결혼하고 이랬으니까 니도 학원에 조금 이렇게 해라라고 그런 말씀을 듣고 이제 서울에 있는 거기 아마 공유자로 되어 있는 분이 제 손위 천안입니다. 의사입니다. 서울에 같이 뭐 다른 데 살지만은 서울에 같이 살고 있을 때 장인이 거기 산이 있는 것을 자동차 학원을 만들기 위해서 산을 이제 평지화하고 부근에 있는 땅들을 매입해 가지고 전체를 자동차 학원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학원에서 20년간 자동차 운전 학원을 운영하셨습니다. 그렇죠. 취득한 이후에 지금 뭐 주택 들어온 것도 한 30년 이후에 예, 주택이 그렇습니다. 건설되었기 때문에 그때 이 흔히 말해서 오해하시는 것처럼 투기를 목적으로 30년 전에 이걸 구입했다. 이건 좀 설득력이 떨어지지 않나 그렇게 보이는데요. 투기라고는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었고 자동차 학원을 운영하시다가 장인이 뭐 좋습니다. 연로하셔가지고 돌아가시게 되면서 그 학원을 어떻게 운영할지를 이제 운영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결국은 예. 처분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많은 야당 의원님들께서 그 자녀 문제하고 또 어떻게 보면 처가 문제, 처가 재산에 대한 부분을 많이 후보자께 물어보는데 뭐 저도 처가가 있습니다만 처가가 뭐 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따님은 보스턴 심포니에 들어가 있죠 요새. 예, 금년 8월 달에 제가 뉴스를 찾아보니까 뭐 세계적인 첼리스트고 그다음에 이번에 보스턴 필에 들어간 그런 아시아 여성으로 최초라고 들었는데 좀 전에 말씀하신 거 보면은 따님은 여전히 아직 슬하에 있다 그죠? 개인이 뭐 사업을 하거나 수익이 있거나 이러지는 않는 것 같고 정기적으로 뭐 비행기 타고 이러면은 첼로는 사실 또 따로 돈 받지 않습니까 그죠? 예. 생활비나 이동에 필요한 비행기 표나 뭐 이런 것들에 보태주는데 조금 넉넉히 준 경우도 있어가지고 그게 적립이 된 것이지 누구 말따나 뭐 용돈이 쌓여가지고 부모님 용돈 통장에 쌓아놓으면 그게 증여가 됩니까? 저는 그렇게 않다고 보거든요. 한번 설명을 해보십시오 그거. 예, 제 딸의 경우에도 금년 1월 달에 이제 보스턴 심포니에 합격은 했지만은 실제로 일은 금년 8월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예술가라는 사람들이 대체로 그렇지만은 보기에는 화려하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고정 수입이 거의 없습니다. 예. 그리고 알겠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고 이러기 때문에 거의 또, 예, 생활이 그렇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편입니다. 또 하나는 뭐 꼭 법률적 용어를 안 쓰더라도 부부 별산자가 된 지가 오래고 처갓집이 어떤 식으로 그 재산을 형성하고 어떻게 운영하고 또 그 형제 그 남매들끼리 상속 재산을 나눠 가지면서 형성된 재산 그리고 후보자께서 그 돈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사실 모르는 상황에서 이번에 인사청문회 준비하는 과정에서 현재 가액으로 하다 보니까 그때 비상장 때보다
상장했고 이후에 시가가 늘었다. 이런 부분도 죄송합니다. 상장 안 된 부분도 이런 부분도 후보자가 인지하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욕심을 내서 재산을 형성하거나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고 실제로 그 회사라는 것도 지금은 매출액이 1년에 한 10억 정도의 비용 빼면 아마 수익은 한 3억 정도밖에 안 나는 조그마한 회사입니다. 저는 뭐 대법원장 후보자로서 모든 것을 검증해야 할 필요는 있지만은 어떤 뭐 처갓집이나 아니면은 친인척의 재산 형성 과정까지 후보자가 소상히 알아서 국민에게 보고를 드려야 되는 자리인지에 대해서 저는 그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는가. 이후에 질의할 때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사실 좀 많이 감안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책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오전에 할 때 우리 존경하는 심상정 의원께서 대법원장의 책무가 뭐냐 물어봤을 때 후보자께서 약자 보호라고 단호하게 말씀을 주셨어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선출된 권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 또한 가능하리라고 저는 보는데 제가 이렇게 후보자들 쭉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보호 판결 쭉 보니까 꽤 많이 언론 보도에서 하거나 아니면은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질의하는 것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판결이 약자와 관련된 판결이 많았습니다. 한두 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골프장 일용직 노동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다시 말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신청하려면 근로자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를 2015년도 고등법원에 계실 때 판결한 예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 엘리베이터 승강장 그 고치는 분이 사망 사고가 있었는데 그걸 사용한 분은 형사상 무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해를 인정한 그런 판결도 2013년에 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양한 특히 저는 한노회에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이 많은데 제가 볼 때는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충분한 어떤 준비가 돼 있다라고 보이는데 각오를 한번 더 밝혀봐 주십시오. 예, 저는 판사 인관 초임이 산업재해 전담 손해배상 전담부에 있었기 때문에 근로자의 첫 판사 생활을 근로자들 재해 사건을 담당하면서 근로자들의 어려움을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예. 그 후 그 경험이 토대가 되어 가지고 판사 생활을 하면서는 모든 재판에서는 그래도 유일하게 다수결의 영향을 받지 않고 법의 원리에 따라서만 판단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알겠습니다. 약자들 보호하려고 하나 했습니다. 더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약자 보호를 충분하기 위해서 법원의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저는 보는데 특히 노동법원이나 사회법원 같이 특수 영역과 관련된 법원의 신설 내지 확장에 대한 대법원장 후보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는 노동 문제가 우리 사회를 통합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전문법원의 설치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장이 되시면 꼭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하고 협의를 해서 꼭 노동법원이 추가될 수 있도록 파산법원이 있는데 어떻게 노동법원이 없는 나라가 있을 수 있습니까? 꼭 그렇게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비상장 주식 재산 신고 누락과 관련해서 뒤늦게 신고한 것을 몰라서 그랬다. 이제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해오셨는데 배당 소득이 있다는 것도 이제 신고가 되고 이제 해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해명이 자꾸 달라집니다. 맨 처음에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우리 배우자하고 자녀를 포함해서 가족 4명이 총 배당받은 게 1억 2,690만 원이었다. 이렇게 이제 해명을 했는데 우리가 확인하니까 2018년부터 배당이 이루어졌고 실제로 전체 금액이 2억 1,0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왜 이렇게 해명이 달라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비상장 주식은 2000년부터 사실 받은 겁니다. 예. 예. 2000년부터 지금까지 받은 총 배당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저는 사실 이번에 이제 그 가액을 알게 되었습니다만 청문회 과정에 알게 되었습니다만은 재산 분재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그때 저는 금액이? 이야기 듣기로는 제 처가 500만 원이라고 이야기를 해가 저는 액면가 500만 원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에는 그 배당을 받은 적이
한동안 없습니다. 자, 2000년부터 아들, 딸이 이 비상장 주식을 이제 가지고 있었는데요. 사실상 이거는 처가를 통한 사실상 우의 증여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주식을 받음으로 해서 이 주식의 이 배당 많게는 뭐 2천만 원도 넘게 받고 그랬어요. 이게 요즘 세간에 이제 질타를 받고 있는 가족 찬스다. 가족 찬스를 활용해서 법인 우회 증여하고 이게 한 거하고 뭐가 다르냐. 이런 얘기들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배당소득 신고 내역 자체가 허위인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후보자 가족이 1인당 연 1,060만 원 가량 배당소득 얻었다 이렇게 했는데 2021년도 그 딸의 종합소득세 신고된 거를 보면은요 2,400만 원 정도 배당받은 걸로 신고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녀 같은 경우 2000년에서 2022년까지 소득이 4,200만 원으로 신고가 돼 있는데 현금 자산이 1억 900만 원 증가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기 소득하고 이 현금 자산 증가 사이에 저렇게 차이가 납니다. 저 속에 배당금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뭡니까 그럼 저거 1억 비상장 주식에서 배당 내역은 저희가 자료 제출 요구에 따라서 배당한 금액이고 그 다음에 제 처가 아마 딸 이름으로 되어 있는 계좌를 가지고 금융기관의 펀드 운용으로 인한 배당 소득이 합쳐진 것 같습니다. 예. 그 실제로 그 이외에 회사로부터 배당받은 것은 전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후보자님 화면을 좀 보실까요? 후보자가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이 되고 나서 국회에 제출한 재산신고 서류예요. 후보자님 재산신고는 90년 법관으로 임명된 이후부터 해오셨고 재산 공개는 2009년부터 하셨죠? 재산 등록은 법관 인관한 후에 제도가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어쨌든 예. 재산신고한 지는 오래됐고 재산이 예. 공개된 거는 2009년도부터. 예, 고등부장이 되면서부터. 그런데 후보자 장녀의 시티뱅크와 PNC뱅크의 외국 계좌 신고는 8월 29일 국회에 제출한 대법원장 인사청문 요청서에 재산신고 시에 처음으로 하셨어요. 2009년 재산공개 대상이 된 후 한 번도 자녀의 해외 계좌를 신고하지 않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장녀의 해외 계좌를 공개하신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자녀가 미국에서 음악 공부하고 있을 때 제가 교육비 생활비를 보내준 계좌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자녀가 미국 생활에 대해서 제가 해외 계좌를 왜 이번에는 그걸 왜 신고를 하신 거예요? 그전에는 왜 신고를 안 하시고? 예, 재산 등록 신고는 제 혼자 스스로 하는 것이고 이번에 제가 지명된 후에 자녀의 해외 계좌가 저 재산 신고 대상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 자료 보실까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후보자의 배우자가 장녀의 미국 PNC뱅크 계좌로 보낸 송금 내역입니다. 2018년 $10,000부터 해서 2023년 $10,000까지 6년간 58,000달러, 우리 돈으로 약 6,800만 원 정도를 보냈는데요. 공직자윤리법상 예금이 소유자별로 1천만 원 이상이면 재산신고해야 되는 건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후보자는 배우자가 매년 1,000만 원 이상의 돈을 해외의 장녀 계좌에게 송금했는데 이 부분은 재산신고로 해서 뺐어요. 다음 화면 보실까요? 후보자의 장녀는 어머니로부터 2018년 $10,000를 받은 시점부터 국내에 가지고 있던 계좌에 1억 원 이상의 예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장녀의 예금은 계속 증가되었고요. 이 증여세 탈루의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답변을 해보시죠. 예, 자녀의 미국 생활비로 보내준 것입니다. 소득이 있는 가족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면 증여세 과세될 수 있습니다. 아십니까?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소득이 없는 가족에게 실제로 생활비를 지급했다 하더라도 그 자금을 생활비로 사용하지 않고 예금 적금하거나 주식, 부동산 등의 재산 구입 자금으로 사용했다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아십니까? 예. 그러면 방금 말씀대로요. 후보자의 장녀는 어머니로부터 계속 돈을 받아왔는데
국내에 있는 계좌에는 돈이 계속 늘어났습니다. 이거 증여세 탄로 아닙니까? 제 딸이 첼리스트이기 때문에 그 해외 연주 여행을 다니는데 비행기 값이 많이 듭니다. 저는 아니요, 후보자님. 국내에 있는 계좌에는 돈이 늘었다니까요, 계속. 돈이 있다니까요. 그 예. 돈을 안 쓰고 지금 어머니한테 받아서 계속 쓴 거라니까요. 예, 제 처가 아마 이거 증여세 탄로한 거 맞지요? 저희들은 뭐 그렇게 인식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장녀만이 아니라 장남도 마찬가지인데요. 화면 보시면요. 장남이 근무한 미국 소재 부티크 투자은행인 리와이어 시큐리티 유한회사 여기로부터 받은 사실 확인서고요. 2017년 2월 17일에 발급된 확인서에는 2014년 8월부터 근무했고 연봉이 8만 5천 달러를 받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 8월 29일자 후보자 명의의 사실 확인서는 2018년 1월 1일부터 2월 9일까지 장남의 연봉이 9,360달러, 보너스가 15,000달러 이렇게 돼 있어요. 장남이 서류상으로는 약 3억 5천만 원에 달하는 근로소득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근로소득 장남 어느 계좌로 받았습니까? 모릅니까? 예, 사실 그 부분은 저는 정확하게 알지 못했고 제 아들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받은 소득 중에 2만 불 이상이 세금으로 나갔고 그 다음에 살던 임대료로 다 나가가지고 후보자님 예, 계속 본인이 재산신고 대상이고 직접 재산신고를 하셨고 예, 근데 이 장남과 장녀는 재산신고 거부 대상자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예, 그런데 이 부분들이 촘촘히 빠져 있는데요. 이걸 어떻게 설명이 가능하십니까? 예, 그 부분도 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아니, 그 부분을 해외 범죄를 재산으로 저지른 걸로 인식하지 보여요. 후보자님. 이게 송구스럽다고 되시는 문제가 아니고 범죄를 저지르는 걸로 보이는데요. 이걸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뭐 송구스럽다고 말씀하셔서 끝낼 문제입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공직자율법을 두고 공직자 재산을 신고하도록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 게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익과 사익의 이해 충돌을 방지하기 위함 아니겠어요. 예, 근데 그렇습니다. 이게 뭐 공직자윤리법도 위반했고요. 신고 제대로 안 하셨고 수천만 원의 해외 송금 사실 다 누락해 가지고 또 그 과정에서 증여세를 탈루한 이런 의혹도 충분해 보입니다. 어떤 행태든 이거 해명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저는 뭐 법에 따라 행동한 것으로 생각합니다만은 법을 잘못된 위반을 부분이 하셨더라고요, 있다면 판사님. 법을 위반하셨더라고요. 자, 다음 한번 보실까요? 자, 장남과 자녀의 건강보험 자료 내내 안 내시다가요. 어제 늦게 제출하셨어요. 근데 건강보험법도 위반한 걸로 보여요. 장남과 장녀의 건강보험 자격 변동 현황이에요. 장남은 2019년 1월까지 계속 후보자의 직장 피부용자로 등록돼 있었고요. 장녀는 2022년 11월까지 역시 후보자의 직장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장남과 장녀는 재산 소득도 있었습니다. 후보자의 직장 피부양자로 등록돼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건 명백히 건강보험법을 위반하신 걸로 보이고 최근까지 그러셨어요.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해외 직장 가지고 있을 때 건강보험 자격이 안 되는 줄은 저는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니 판사님이 뭐 법을 몰랐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자주 하세요. 제가 외국에 살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적극적 방어에도 불구하고 의혹들은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어요. 오전에 이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후보자 장남과 장녀의 건강보험 자격변동 상황이에요. 장남은 2019년 1월까지 계속 후보자의 직장 피부양자로 등록이 돼 있었고요. 장녀는 2022년 11월까지 역시 후보자의 직장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직장 피부양자가
무엇을 뜻하는지는 아셔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예, 본인의 기준소득이나 재산이 없으면 직장 다니는 사람에게 피부양자로 등록해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런데 후보자님의 장남은 미국에서 소득이 많았습니다. 2014년 8월에 들어간 리아이어 증권에서는 연봉이 8,500달러였고 우리 돈 약 한 1억 정도 돼요. 2018년 1월에 들어간 LCC에서는 한 달 일하고 2,600만 원의 근로소득을 얻었어요. 그리고 후보자님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보니까요. 2018년도에만 장남이 의료비를 383만 원 썼더라고요. 미국에서 굉장히 많은 돈을 버는 사람이 아버지 이름으로 건강보험 올려놓고 또 건강보험 혜택은 계속 받았어요. 저는 장남의 해외 소득이 이렇게 많았고 후보자도 자녀들이 사실상 해외에서 독립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계속 그렇게 해명하지 않았습니까? 제 아들이 그 2018년에 한국으로 귀국했습니다. 미국에 직장 생활하는 회사는 증권회사가 아니고 재보험회사, 조그마한 인원 4명인 조그만 회사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회사 근무할 때는 피보험자로 있었지만 한국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2018년 이게 말입니다. 2월 달에 한국으로 들어와서 그다음부터는 저희 미국에서 굉장히 많은 돈을 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보자 명의로 이렇게 그 직장 피부영자로 등록이 가능했던 게 왜 그러냐 하면 해외 근로소득을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해외 근로소득이 엄청나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신고하지 않았어요. 신고하지 않으니까 지금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알 수가 없었던 거고 그래서 이 문제가 그냥 무마하고 넘어갔었던 것이지요. 왜 소득 있는 사람의 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이렇게 그 후보자의 직장 피부영자로 등록을 하게 하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 아들은 미국에 있는 동안은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에 들어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글쎄요, 요건 또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계시다가 그 장남과 장녀의 건강보험 자료를 어제 늦게 제출해 주셔서요. 그러니까요. 자료를 진작 제출 좀 하셨으면 모든 문제들이 좀 해명이 될 텐데요. 계속 뭔가를 숨기려고 자료 제출 안 하고 숨기고 하시다가 지금 방금 말씀도 이게 언제 그 병원 치료를 받았는지를 제가 좀 자료가 없으니까 반박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의혹이 있는 거를 자꾸 자료를 늦게 제출해서 뭐 넘어가거나 감추려고 드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려요. 다음 질의 드릴게요. 경주의 땅 왜 사서 보유하고 계셨습니까? 화면 한번 보시죠. 제가 땅 투기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결혼 직후에 자 보십시오. 예, 땅 투기 의혹 아니냐는 언론사 질문에 대해서 후보자 답변요. 딸의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 토지 매입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장인의 뜻이 있었다. 사주에 물이 없는 이 후보자가 해로하기 위해서는 물과 관련된 토지가 있어야 한다는 장인의 조언 때문에 매입한 거다. 이런 해명을 하셨어요. 3,000평이 넘는 연고도 없는 땅을 소유하면서 대법원장 후보자가 내놓은 해명이라고는 도대체 믿기지가 않은 해명을 하신 거예요. 권광중 변호사 아세요? 권광중 변호사. 예, 알고 네. 있습니다. 사적인 관계는 전혀 없습니다. 민판년 민사판례 연구회 그건 정례회의를 1년에 몇 번이나 합니까? 한 달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예. 번? 예. 그러면 어쨌든 회의 과정에서는 자주 만나셨을 거 아닙니까? 당시에 저희 연수원 다닐 때 다른 반 교수님이셨고 저하고는 기수 차이가 워낙 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배웠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 권광중 변호사를 왜 여쭤보냐면요. 권광중 변호사가 국세심판관으로 있던 사건, 그 사건에 후보자의 사건들이 다뤄진 적이 있어서 그래요.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화면 보시죠. 이 국세심판원에서 심판을 통해서 후보자 배우자 사건이 다뤄졌는데 그때 후보자 배우자가 딱 원했던 취지의 결정이 나와요. 국세심판원은 성남세무서가 최초 부과한 증여세 1억 3,399만 원 이거 취소했고요. 결국 최종 납부한 금액은 1,133만 원. 10분의 1로 쪼그라들었어요.
물론 후보자 입장에서는 뭐 권강윤 변호사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이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얼마나 우리법 연구에 이야기를 많이 해요. 아무 관련이 없어도 같은 우리법 연구에 소속이었다는 이유 때문에 지금 6년 내내 비판을 하고 뭐 그래 왔지 않습니까? 지금 이 사건에 있어서 민사판례연구원 소속인 권광중 변호사가 후보자의 이익을 위해서 또는 후보자로부터 부탁을 받고 이 사건을 처리하지 않았다라고 볼 명백한 증거도 우리한테는 없어요. 근데 전혀 이 사건과 관련해서요,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생겼어요, 후보자님. 그 최초 1억 3,399만 원 부가처분 될 때요, 보통 이 부가처분을 하면 당사자가 다투더라도 세무서에서는 필요한 경우 일단 징계처분을 하지 않습니까? 압류를? 그렇죠. 예. 보통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이 사건을 봤더니요, 부인인 김혜련 씨 집의 지분에 대해서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어요. 성남시 성남 세무서를 근저당권자로 해서요. 예. 도대체 세금과 관련해서 서로 합의해서 근저당 설정해주고 다음에 뭐 끝나면 풀어주고 그럽니까? 저는 이런 걸 처음 봐서요. 아니, 저도 이번에 청문회 과정에서 이 경우는 국세 심판 과정은 저는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이번에 청문회 과정에 제 처남한테 물어보니까 부산에 있는 세무사가 모든 일 처리를 했다고 저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저당권이 설정됐느냐라는 것도 물어보니까 세무사가 납세 유예 신청을 하면 그 국세청과 합의해서 그 당시 국세청에서 그 목적물만으로는 그 지금 현재 부과하려고 하는 세금에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 담보를 제공하라 해가지고 저당권이 설정되었다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추가 담보가 제공이 되냐고요, 여기. 저는 그렇게 간단하게 진짜 압류 처분하면 되는 걸 당사자하고 세무사하고 합의해가지고 근저당 설정하는 굉장히 일반적이지 않은 그 업무 처리가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또 후보자는 나는 잘 몰랐고 남이 알았다는 이야기를 또 하고 계시고요. 아니, 지금 많은 사람이 그렇단 말이에요. 자, 이제 마무리하시죠. 너무 일상적이지 않은 일들이 일반적이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그에 대해서 나는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러면서 자꾸 넘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후보자님. 자, 의원님들 저희 가정에서 소위 자녀에 대해서 자녀의 그 생활비, 특히 따님의 그 해외에서 연주 활동을 하고 있는 따님에 대해서 매년 1만 달러 미만 그 부근 정도의 돈을 송금한 것에 대해서 이건 다 합치면 5천만 원이 넘기 때문에 증여다라고 이렇게 했고 증여세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증여세를 탈루한 거다라고 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두리뭉실하게 이거는 법령 위반이 아닌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왜 그렇게 법령 위반이 증여세 탈루가 아니라고 판단을 하신 겁니까? 예, 저는 제 딸이 지금 힘들게 집도 없이 외국을 떠돌면서 연주가로서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부모로서 그 연주 활동을 다니는데 그 비용을 도와준 것이었기 때문에 뭐 일상적인 같이 생활을 하고 있는 아직까지 뭐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도와주는 정도의 생활비였기 때문에 증여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매달 이렇게 해외에서 주로 생활을 하는 따님에 대해서 매달 생활비를 보내주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월 100만 원 정도 보내준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그게 이제 연 한 1,000만 원 내외 그게 1만 달러 미치죠. 1만 달러 송금하는 거는 1만 달러 미만 송금하는 거는 불법이 아니죠. 신고하면 그렇게 알고 계시죠. 예. 예. 그리고 이 소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을 제공하는 거는 이건 비과세 대상이라는 걸 알고 계시죠. 예. 그리고 아드님의 해외 계좌와 관련해서 사실은 지금 그 계좌
소위 월급 부분에 대해서 해외에서의 예. 월급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료를 제공을 했던데 거기에 대해서 자녀들의 해외 계좌에 대해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가 왜 그렇게 발생했습니까? 저는 그냥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그 당시에도 월급이 뉴욕에서 생활할 때 부족해가지고 오히려 제 처가 좀 도와주는 걸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 재산이 있으리라고는 사실은 인식을 못했습니다. 재산 제가 좀 신고할 때 이 가족들의 예금 계좌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통보가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해외 계좌는 자동으로 통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해외 계좌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인식을 못하게 됐고 그걸 결국은 누락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어떠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좀 더 자녀들이 미국 생활하는데도 어떻게 생활하든지 소득이 얼마인지 제가 파악해가지고 법에 맞추어 해야 되는데 저는 조금 그 자녀들의 생활에 그냥 그 당시에도 미국에서 공부하고 최종적으로 한국에 취직할 거기 때문에 선진 금융 기법을 배우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아직까지 학생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다른 거기에 재산이 있다고 제 스스로 별로 인식을 하지 못했습니다. 어쨌든지 뭐 그 부분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저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10억이나 되는 비상장 주식 10억입니다. 10억. 이거 어떻게 신고하는지 몰랐다라고 얘기하는 말이 통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어쨌든지 뭐 대단히 송구스럽게 또 생각합니다. 송구스럽습니까?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그래서 뭐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뭐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선출직들은 재산 신고 누락하면 당선 무효형입니다. 고위공직자들은 그와 관련돼서 중징계를 받습니다. 지금 후보자의 자리는 그보다 더 큰 자리이고요. 무려 10억이나 되는 재산 신고를 누락하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지는지를 묻는 겁니다. 자진해서 후보직을 사퇴하실 의향 없으십니까? 뭐 제가 답변드리기 조금 본인이 어렵겠습니다. 결정하신 문제입니다. 저는 사실은 그 가액이 10억이라는 것을 청문회 과정에서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네, 그게 국민들 가슴에 못 박습니다. 그 말씀이 자꾸 하시는데 10억 정도는 나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정도에 대해서는 무감하게 살았다. 이 말씀이 돈 1억도 자산을 갖고 있지 못한 청년들에게 가슴에 못지라는 거고요. 10억 자산도 못 만들고 있는 우리 국민들한테 또 못지라는 말씀이세요. 그런 말씀 좀 그만하세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엄정하게 법의 규칙 따르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송구하고 몰랐다로 끝나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뭐 본인이 결정하신 문제입니다. 사퇴하실 의향 있으세요? 없으세요? 저는 사실대로 말씀드린 건데 아무튼 뭐 죄송합니다. 웃음이 나오세요 지금? 아닙니다. 아까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몰랐다고 그랬다고 그래서 있는 죄를 없는 걸로 판결해 주신 적 없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위법한 일이잖아요 지금. 알았든지 몰랐든지 간에. 아무튼 저희 뭐 불찰입니다. 장녀의 그 증여세 탈루 문제가 앞서 지적이 됐습니다. 증여세 탈루가 아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예, 소득이 있는 자녀에게 10년 동안 5천만 원 이상 주게 되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그 증여세 대상입니다. 알고는 계시죠? 예, 결과적으로 지금 소득이 있는 자녀에게 이렇게 하신 거예요. 맞죠? 제 딸이 코로나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5천만 원 이상이 된 거고 1,800만 원 정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될 의무가 생겼다고 확인이 된 건데 증여세 납부하시겠습니까?
저는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닌 거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뭐 증여세 납부 대상이 맞다면 당연히 납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징여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된 자료를 성실하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 후보자가 한창 판사로 일하던 2002년에요. 성남세무서가 후보자의 배우자인 김일현 씨에게 압류 처분을 했죠. 후보자는 지금 정확하게 어떤 기후인지 기억이 안 난다, 모른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계시지만 공문서에 보면 징세라고 하는 분류 제목이 있습니다. 압류의 이유가 세금 체납입니다. 공직자이던 시기에 후보자가 일가의 납세 의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기 지금 징세라고 되어 있는데도 그렇다 말씀이신가요? 아니, 저 부분은 사실은 뭐 시간도 오래되어 가지고 아마 정확한 자료 제출하시고요.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세금과 관련해서 자기 의무를 다 못하셨는지도 정확하게 해명해 주십시오. 후보자 일가 10억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주식회사 옥산, 주식회사 대성자동차학원 두 가족회사에 총 10억 이상의 비상장 주식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개의 가족회사가 일부 언론 취재에 따르면 같은 회사인데 세금 문제 등 운영에 유리하다라는 이유로 법인 쪼개기를 한 것 같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서면진이 답변을 통해서 두 회사가 별개 회사다 이렇게 알고 있다고 답변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PPT 보시죠. 이 회사가요, 실제 부산에서 나눠주고 있는 홍보물, 인쇄물입니다. 이미 대표회사가 같고 사내이사가 모두 같고요. 모두 그 처가 쪽 가족회사인 옥산, 남양산, 대성자동차가 자매학원이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모르고 계셨죠? 예. 이걸 통해서 세금 회피, 노동법 위반 등의 편법, 불법 의혹이 있는 것이라면 이렇게 해서 돈을 벌어들인 회사로부터 배당을 받은 후보자와 후보자 일가는 어떤 책임을 지셔야 되겠습니까? 저는 불법적인 처남이 운영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저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몰랐다. 예. 부산 북구의 만덕동 제 160번지 토지 국세 심판 관련해서요. 후보자 배우자와 처남이 주식회사 옥산의 양산시 삼국면 토지에 근저당을 설정했습니다. 근데 후보자의 지금 재산이 72억이고요. 당시에도 수십억 원 됐을 테고 처가 쪽 재산은 더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후보자 배우자가 본인이나 배우자인 후보자의 땅이 아니라 2.5% 주주에 불과한 회사가 보유한 토지에 근저당을 설정합니다. 아무리 주식회사 옥산이 폐쇄적인 가족회사라고 하더라도 그것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이익이나 회사법인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는 가족회사를 사실상 처가의 사금고로 활용한 행태이고 배임의 소지마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지만 1인 회사의 횡령 배임죄가 성립합니다. 이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처남이 하는 회사 운영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처한 문제가 아니고요. 배우자가 근저당을 회사 땅으로 본인의 재산이나 본인 땅이 아니라 회사 땅으로 그렇게 했다고요. 2.5%의 지분밖에 없는 회사 땅을. 왜 회사에 그런 부담과 불이익을 아닙니까? 그렇게 해도 됩니까? 아마 그 회사는 그렇게 운영해도 되는 거예요? 아마 관련자들이 제 처와 제 처남 두 분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저래 된 모양인데 저는 저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알지 못합니다. 예. 모르고 부인 배우자가 이런 배임 행위와 관련된 소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와 관련해서도 지금 아무런 책임이 내는 거 없다. 저는 불법 행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임과 관련한 불법 행위가 없는 걸로 알고 있다. 예. 예. 하나 또 이상한 게요. 아까 질의에 답을 하실 때 2020년 이후에는 코로나 때문에 해외 활동을 따님이 못했다고 그러셨죠. 그리고 국내에 들어와 있었다고. 예. 예. 근데 아까 제출한 해외 송금 자료 보시면 2020년 12월 4일 $10,000, 2021년 12월 30일 $10,000, 22년 3월 7일 $9,000, 2023년 올해 7월 12일에도 $10,000를 또 보내셨네요. 코로나 때문에 해외 활동 못하고 국내에 와 있는데 아니 왜 국내에서- 해외 송금이 계속됩니까? 4,400만 원이나? 아니 국내에서 활동을 국내를 주 무대로 있으면서 외국은 그래도 여러 차례
그러면 국내에 있을 때는 생활은 어떻게 합니까? 국내에 있을 국내에 때는 저희 있으면서 또 집에 소득은 또 따로 저희 집에서 생기기 같이 살고 시작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언제 영주권을 취득했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외에 머물렀고 올해 대한민국에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있었는지 등등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법령에 위반되는 상황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 분명히 해주십시오. 어쨌든 국내에 있었다고 말씀하신 그 기간에 계속 외환 송금이 계속되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딸이 지금 집도 없이 연주자로 해외에서 힘들게 생활하기 때문에 $10,000씩 보내주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후보자가 잘못 알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 또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 않죠? 지금 구체적으로 아니 아까 말씀하실 때 해외에서 집도 없고 연주를 뭐 힘들게 한다 그렇게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아니 그런데 또 저희한테 서면으로 답변하실 때는 따님의 거주 문제를 후원자들의 집이나 고가의 첼로 프란체스코 스트라디바리 대여해줬다는 뮤직샤펠 엘리자베스 뮤직샤펠에서 제공한 숙소에서 머물렀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예. 그럼 뭐 그게 거주 문제가 해결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주거 문제는 해결되고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 예. 조금 이해하시기 어려우시겠지만은 한 곳에 이렇게 1개월 이렇게 머물지도 않기 때문에 미국, 유럽, 우리나라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집이 없고 이삿짐은 아직 지금도 창고에 아들이 귀국한 이후부터는 창고에 이삿짐이 있고 외국에 나가 있는 많은 유학생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면 적절치는 않을 것 같고요. 우리 그래요. 따님이 또 뭐 특별한 그 예술 활동을 하시니까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부분에서 말끔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자료는 반드시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